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수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을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행을 지체하는 것,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제 채무 이행계 이행을 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이 불능한 것, 계약 체결 후에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무효고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 시에 이미 어떤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는데 그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매도하겠다 하면 있지도 않은 건물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채무자가 실화로 가옥을 건물을 불이 나게 해버렸다.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이행이 불능입니다. 또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떤 토지를 팔겠다고 해놓고서 그걸 병에게 팔아버렸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이행 불능이죠. 사회 통념상 이제 다시 그걸 다시 을에게 팔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을에게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병에게 넘겨줘 버렸으니까 소유권을. 그런 게 이행 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행 거절은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게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미 성립됐고 유효한데 이 계약 불성립했다, 무효다라고 주장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런 것들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거절은 동시행 항변권 할 때 이행 거절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하는 거니까 여기서 채무 불이행에서 이행 거절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자와 관련해서 어떤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대응 수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이행 불능, 사회 통념상 이행이 불능한 경우로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다가 병에게 팔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과 다시 엑스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에 을에 대해서는 이제 갑은 엑스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의 이행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 의미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수단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강제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제 강제 이행 청구는 이행 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제 이행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예,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이 그 뭐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경우에 채무 불이행 유형 모든 경우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행이익과 손해 유형은 신뢰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둘 중에서 둘 다 한꺼번에 청구는 못해요. 이행이익만 청구하거나 또는 신뢰이익만 청구하거나 원래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보통인데 그 담보 책임에서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신뢰이익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대상 청구도 할 수가 있겠죠. 채무가 그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그 대상을 받았으면은 그걸 채권자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청구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뭐 계약을 해제해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계약의 해제입니다. 예, 해제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의 유형 하나로도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그 계약성 채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채권자의 단독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채무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받은 급부 전체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죠. 해제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는 원상 회복. 자, 그러면 원상 회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받은 급부 돈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그리고 물건인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사용 이익을 가산해서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게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말소하거나 이런 등의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되죠. 말소 등기나 이런 방법으로 자, 이 말소 등기의 예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의 일부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소유자 을로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이 횡선 가로선이 돼 있죠. 요건 이제 말소되었다는 표시인데 이렇게 3번 등기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는 등기가 됐어요. 요거 3번 등기를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고 요걸 말소의 표시라고 합니다. 요 횡선을 그은 것을. 그래서 요건 2000년 8월 3일에 됐어요. 2000년 2월 20일에 이 등기 이전 등기가 됐다가 그리고 등기 원인 기록하는 부분에 8월 2일에 해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를 원상 회복하는 예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자라는 표현은 법문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548조에서 해제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2항에서 1항부터 읽어보지요.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행한 경우에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기 전이면 이제 뭐 소멸하니까 원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에 생략돼 있는 거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화면에서 봅니다.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은 그 금전을 빌린 다음에
이걸 법률 용어로 이제 소비 대차라고 하죠. 빌린 다음에 빌린 대가, 금전의 사용 대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금전의 사용 대가 빌려준 거는 아니죠.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반환 의무에 또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아니죠. 반환 의무는 해지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반환해 주면 되는 거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 이율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해제할 때 뭐 그 이율은 받은 날로부터 뭐 연 몇 %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에 의하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은 이제 뭐 그 받은 계약 관계가 그냥 민사 관계면 민사 이율, 그다음에 상인 간의 거래여서 상사 이율이 적용되면은 상사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548조 1항 단서에서 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원상 회복으로 인해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러한 원상 회복은 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원상 회복은 주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를 아까와 같은 그 말소 등기를 한달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 즉 원상 회복되면은 권리를 침해받는 자라는 것은 원상 회복 이전에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물권 등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받았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전 등기를 병에게 또 그 토지를 팔아서 병이 이제 또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법상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 등기를 격려하면은 그 물권을 취득하거든요.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인데 병이 이제 소유자인데 그 후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을은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말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의 권리가 침해가 돼 버리니까요. 이럴 때 병이 이렇게 이 조항에서 제3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상 회복 이전에 목적물에 대해서 물권 등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권리 취득 당시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안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와 같이 계약 해제 전에 그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 해제되었음을 물권 취득 시 해제되었음을 알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해제 후에 해제는 됐는데 그 을명의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때 원상 회복은 안 돼 있지만 이미 계약은 해제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물권 등 대항력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건 이제 매도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매도인 이외의 제3자는 계약 관계가 없는데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소유자다 하면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와 채권 관계가 있건 뭐건 관련 없이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그 물권이 소유권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물권인데
채권도 그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 이제 임차권이 그런데요.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채권과 달리.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임차 목적물이 주택이거나 상가인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이전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의 대항력은 물권의 대항력과는 달리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계라는 의미는 그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을이 여기에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을 등기를 했다고 하죠. 등기 후에 이제 갑이 병에게 그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병은 그 을에게 나가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그 병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요. 소유자인 갑인데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의 의미에서는 승계했다고 봐가지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가지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예, 근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죠. 예, 물권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항력을 갖지만. 자, 요걸 이제 해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하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그 주택을 병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병은 이제 그 임대를 하고 그 임차권 등기까지 그 물건 X토지라고 주택이라고 하죠. X토지의 등기부에다가 임차권자 해가지고 병 이렇게 등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등기가 된 경우에 요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 병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임차권자로서 갑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자니까 이 임차권을 을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병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제 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라고 하죠.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병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면은 계약이 해제되면은 갑은 난 너 임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하면은 이 병은 나가야 됩니다.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 원상 회복이 된다고 해서 병에 대해 을은 그렇게 되면 병은 그렇게 되면 을에 대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거죠. 을에 대해서 자기 채권자인 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상 회복이 된다고 해서 병의 이 채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채권은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권리였으니까 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원상 회복으로 침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채권자니까 을에 대한 채권자니까 당신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뭐 손해배상을 한달지 아니면 이 병과 을 간의 임차권 계약을 뭐 해지를 한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호되는 제3자 의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목적물에 대해서 소위등 받은 자는 말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예, 저당권도 이 물권이니까 대항력 있는 권리죠. 목적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등기 받은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이면 되는 거지. 꼭 등기가 안 되더라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소위 등을 마친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의 채권자로서
예, 소위등이라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준말입니다. 예, 아파트가 아니죠. 토지에 대해서 이 예, 토지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한 자. 예, 이것도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집행도 결국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가처분 등기, 뭐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예,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이런 권리들도 다 그 대항력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그 재산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계속 이 가처분에 기해서 등기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 기해서도 그 뭐 경매를 하거나 또는 압류 등기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된다, 침해할 수 없다. 침해하는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소위등을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위등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등기 명의를 매도인에게 옮겨올 수 없어요. 대신 매수인은 이제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대금을 대신.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매수인으로부터 그다음에 임차권을 그 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과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 등기 대신 아까 앞에서 봤죠. 그게 말소 등기인데 그 말소 등기 대신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예, 뒤에 화면에서 봐요.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는 경우인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은 이 저당권이나 임차권 그 설정받은 사람들의 이 등기부상 근거가 상실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말소 등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침해되는 것 같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가등기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매도인에게 소위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였을 때는 위 매도인 명의 소위등을 말소를 합니다. 이건 이제 가등기를 배울 때 자세히 할 거니까 대강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자에게는 이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회복을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말씀드린 대로 압류한 사람은 그 물건이 매수인의 그 물건으로 계속 간주를 해가지고 그걸 매수인의 채권자거든요. 압류한 사람은 예,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대해서 또 등기를 해버릴 수 있는 거고. 자, 이 등기는 이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를 못하고 매수인 명의 등기에 말소 등기 못하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등기부상 나타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 이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등기부는 물건마다 물건 한 개마다 토지는 한 필, 토지의 그 단위는 부등법상 한 필이 단위고 건물은 한 개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 예,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그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는 표제부, 이 갑구, 을구 여기 나와 있죠. 갑구, 을구 외에 표제부라는 게 있는데 표제부는 지금 생략돼 있어요. 표제부는 그 토지나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1층 건물인지 2층 건물인지 무슨 콘크리트 조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그건 생략돼 있고 어쨌든 갑구 을구가 중요한 거니까 갑구라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그 부분을 갑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 을구인데 을구에 지금 이렇게 먼저 보죠. 소유권 보존 때가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을로 2008년 1월 10일에 등기가 됐죠. 그런데 2008년 1월 10일 이후에 이제 을로부터 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예, 2008년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2009년이죠. 2009년에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정이네요. 보통은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이 저당권자 병에게 보통 이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는 정인데 을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죠. 이런 경우에 을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병이 됐어요. 병이 저당권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예. 그래서 소유권을 갑으로, 원래는 보통 말소 등기를 한데, 이 말소 등기를 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침해가 돼 버리잖아요. 을로부터 받았는데. 예.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여기서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하고, 명의를 원래 갑의 명의니까 갑의 명의로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을로부터 갑이 통상의 정상적인 매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샀다 하면은 여기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아니라 매매라고 되겠죠. 2010년 2월 7일 매매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이 기록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또 계약 여기다 해제라고 쓰는 경우는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해제라고 쓰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줄 때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고도 합니다. 자, 본 김에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호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도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해제를 공부할 때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후에 이 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을로부터 받았어요. 을과 병이 매매 예약을 한다거나 해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권리를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가자를 붙여서 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유권 매매 예약을 했으면은 아직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니까, 예약이라는 건 이제 매매할 때 배웁니다. 이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병이 소유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니까 가등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해서 매매 예약에 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3번 밑에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때 등기를 할 때 소유자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권리의 순위는 이 가등기 시에 2008년 2월 22일로 소급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권리의 순위가 소급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이 4번 등기를 보십시오. 4번 등기도 이제 말소 표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말소 표시가 됐는 게 아니에요. 5번 등기 때문에 이제 말소 표시가 된 건데, 4번 등기는 이 2008년 11월 3일 제3705 진정명의 회복. 이건 뭐냐면 계약이 해제됐다는 의미예요. 갑으로 이 2008년 2월 20일 등기가 된 병의 등기가 된 후에 이 갑과 을과 계약이 해제돼서, 이때도 이 병의 등기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병이 말소 등기를 못하고, 이 을명의 등기 2번 등기에 말소 등기가 돼버리면은 이 병의 등기도 말소돼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명의 회복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2010년 2월 10일에 드디어 2008년 2월 10일 매매 예약에 기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라고 하는 가등기가 아닌 등기를 말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번 등기로 지금 여기 칸을 나눠 가지고 이 가등기가 됐고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이 이전 등기 2010년에 했지만은 이 2008년에 된 등기보다
앞선 순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3번 등기로. 예, 그래서 소유자가 병이니까 이 갑의 등기는 이제 이 병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소유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는 요 순위가 갑의 등기보다 앞서니까 2008년 2월 15일에 등기된 것과 같은 순위를 가지니까 그럼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5번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는 말소 등기가 되는 겁니다. 3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예, 아시겠죠? 예, 지금 들을 때는 잘 모르시겠더라도 혼자 머릿속으로 교재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강의만 들을 때는 아는 듯 보여도 또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 책을 읽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특히 기출문제 풀어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이랬었구나 라고 이해를 더 깊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호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그 해제로 인해서 해제에 기한 원상 회복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첫 번째,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권리 취득자. 예를 들어서 목적물에 대해서 그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지, 목적물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권리 취득자는 이게 그 목적물의 원상 회복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매도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은 이제 매수인에게 아, 나 이게 매매대금 채권 양수인이니까 나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계약은 해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채권은 소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대금 채권 양수 받으면서 또 그 매도인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겠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이제 그 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자,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뭐 가처분 집행자, 전부명령 집행자, 이런 사람들.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에 기해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 없는 권리 취득자. 아까 이건 앞서 봤죠. 예, 목적물에 대해서 뭐 임차권만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자, 또는 뭐 그 주임법이나 상임법상 대항력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도 되는데, 또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위 등을 격려하지 않은 자. 예, 그런 경우는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소위등 청구과 소위등 청구가 실제로는 이행 불능이 이제 된 거니까, 그럼 채권의 이행 불능에 의한 또 권리를 매수인에게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침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한 대항력 있는 권리 취득자. 소유등을 격려한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 예, 건물 신축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물권을 취득했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그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수인과 매도인과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은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건물 있는데 그 건물을 내 땅에다가 그 가지고 있을 권리, 뭐 당신 지상권이나 뭐 이런 거 있어? 없잖아. 자, 나가 토지 헐고 건물 헐고 토지 나한테 반환해라 라고 하면 그에 응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해제된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한 자. 예, 예를 들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해제되면 이제 계약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이 이행되었으면 그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예, 그 담보 책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에 가름해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신뢰이익이라고 하죠. 이것의 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는 항상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데 과잉 배상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통하여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재산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데 이에 따라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의 범위는 초과할 수 없어요. 신뢰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행이익보다는 적어야 돼요. 예, 더 설사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할 수 있는 건 이행이익 정도까지밖에 청구를 못합니다. 자, 실내이익의 예는 소위 등 비용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을 위해서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걸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국민주택 채권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되팔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매입 가격하고 매각 가격의 차액 손해를 보고 팔죠 보통. 예, 이것도 그 신뢰이익의 예입니다. 이 해제로 인한 기타의 법률 효과를 보면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둘 다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죠. 상무계약에서는 그런 그 원상 회복 의무 상호 간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계약 채무를 보증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계약 채무의 보증인은 그 계약이 해제됐을 때의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의무도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원상 회복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하고 그 을에게 등기를 이전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을이 병에게 그 매도를 해서 등기를 이전하면은 그 계약이 해제된 후에 했더라도 갑이 이제 병으로부터 찾아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 경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또 자신 앞으로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 그랬을 경우에는 그 설사 을이 병에게 그 가등기 후에 을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은 그 갑의 가등기가 병의 등기보다 더 우선하니까 먼저 해놨으니까 그 갑이 병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등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다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버렸는데 요 계약에 대해서 그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이 취소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였다거나 또는 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강박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 취소하면은 계약을 취소시킨 사람은 이제 계약이 원래부터 무효니까 그 손해배상 채무나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는 그냥 놔뒀으면은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되는데 그런 손해배상 채무를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제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단독 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언제 해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우선 첫 번째, 주된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무 불이행의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가지고는 그 계약 전체를 그렇게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채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이행지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행지체 후에 이행을 최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럴 경우에 비로소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행 불능이나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제 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그 이행한 것을 보완이 가능하면은 역시 최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당 기간 경과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완이 불가한 정도 그런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요. 그 54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민법의 경우에는 특히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 제 책을 읽으실 때 그 이게 몇 조에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을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근거 조항을 찾아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545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무슨 파티에 음식을 해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늦었다 하면은 뭐 상당한 기간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계약의 성질상 그런 경우 또는 당사자가 그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 별도 약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일시를 이 일시를 넘기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별도 약정을 해놨으면은 또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해제 없이 바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제권이 소멸하느냐? 우선 첫 번째로 채무자가 이행을 하면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겠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기. 나 해제권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면은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해제권 발생 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더 이상 해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걸 이제 제척 기간이 경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은 법률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 청구권하고 다르죠.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채권과 같은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인데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뭐 바로 법률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해제권은 해제 의사 표시를 하면은 채권 채무가 소멸해 버리죠. 그런 법률 관계 변동이 발생하니까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권은 10년간 권리 발생 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 법률 용어로 제척 기간 이런 기간을
형성권의 존속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 형성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의 그 존속 기간도 이제 제척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라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제척 기간은 뭐 이렇게 형성권의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그 법령집에 보시면 1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62조 이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멸시효가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소멸시효를 이해를 해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소멸시효에 관련해서는 그 162조 보시면은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터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그 채권을 5억 원을 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럼 5월 1일에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한 겁니다. 이런 소멸시효에 걸려서. 그런데 이제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권리는 그 다른 재산권이니까 2항에 따라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그러면은 이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는 그 기간의 기산 시점이 다르죠. 형성권은 그 권리 발생 시부터 10년인데 소멸시효는 행사 가능 시부터 라는 기간의 기산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 그 제척 기관이 경과가 이미 됐는데 해제권을 주장하네. 해제권 이유 없다. 해제로 인한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람의 주장은 뭐 원상회복 청구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됐다라는 걸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법원이 알고 있더라도 그 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게 그 제척 기간이고 어떤 게 그 소멸시효냐? 우선 기본적으로 그 법률에 법률에 그 권리 존속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살펴본 담보 책임의 행사 가능 기간 그것도 그 제척 기간입니다. 법문에 이게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제척 기간으로 봅니다.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573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573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의 권리 행사 기간인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때 전조 권리는 뭐 이 해제권도 형성권이 해제권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런 것들도 청구권이긴 하지만은 일종의 채권이죠. 채권이긴 하지만 그건 그 소멸시효로 보지 않고 여기서 뭐 시효로 소멸한다.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문구가 아니라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제척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건 아예 해제권의 그 뭐 권리 행사 기간이 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형성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에 걸린다. 예, 이렇게 이게 법리입니다. 네, 해제권이 소멸되는 또 다른 예들을 보면은 그 실효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뿐만 아니라 이 채권 같은 경우도 판례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해제권이나 이 권리를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리가 실효됐다. 그래서 더 이상 해제권이나 뭐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렇게 하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실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제권을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사 우리들이 일방이 그 채무 불이행을 했더라도 해제를 하려면 뭐 6개월 내에만 뭐 해제할 수 있다랄지 이렇게 해제권 행사 기간을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경과하면은 예,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제권을 갖지 않는 상대방,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한 자가 이제 해제권이 하니까는 그 당신 해제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은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 채무 불이행한 자가 당신 최고권 행사할 것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상당한 기간 내도록 그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 최고 한 사람한테 그 확답을 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뭐 반환할 수가 없거나 또는 뭐 가공, 개조 이렇게 했을 때도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553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55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뭐 노동력을 투여한 걸 말합니다. 또는 개조도 비슷한 거죠.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 물건으로 변경된 때, 예, 이럴 때는 해제권 소멸한다. 이런 예.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에 1인의 또는 1인에 대한 해제권 소멸의 경우 전부 소멸한다. 예, 이것도 그 법문에 나와 있는 그런 법리입니다. 이게 547조 2항이죠.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항도 제가 넘어갔는데 1항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는 그 채무 이행이 일회적이 아니라 채무 이행이 계속적으로 되는 그 계약의 성질상 그런 계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임대차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몇 년 동안 또는 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통은 하죠. 그게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계속적 계약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채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해 오던 도중에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굳이 원상 회복을 할
그 실익이 없죠. 예,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에서 중도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급표가 없고 원상 회복 의무가 없지요. 근데 단 그 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 같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면 이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또 임대인은 반환해주고 이럴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이 청산이죠. 청산 기존 계약 관계를 청산한 의무. 장래로 향해서 소멸됐으니까 이제 청산시키는 거죠. 그런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해지권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 계속적 계약에서 어,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그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어,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40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계속적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 위반해가지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번하고 2번은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인데 말하자면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더라도 해지권을 인정하는 경우죠. 사정 변경인데 사정이 변경됐다. 그것만 가지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그 계속적 계약에서는 그렇게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를 판례에서는 그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의 그 제3자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 관계, 뭐 그 거래 관계에 대한 회사 채무를 회사의 이사가 보증을 했어요. 뭐 3년 동안 거래 관계를 3년간 뭐 보증한다 뭐 이런 경우. 근데 보증하다가 보증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3년이라고 하고 근데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2년 동안도 계속 보증 계약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랬을 때 보증인인 회사 이사는 그 보증인의 상대방에게 나 이런 퇴사했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증계약 같은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적 계약의 경우에 그랬을 경우는 이제 해제죠. 해제의 경우에는 판례는 그 계속적 계약과는 달리 물론 이제 판례도 일회적인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즉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 측의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정도의 사정 변경 시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라는 원칙론을 판례에서 이렇게 쫙 설치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 문제가 된 사건에서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런 경우는 고러한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해제를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적 계약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 해제권을 판례가 인정을 하기는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고 사정에 해당된다라고 한 예는 없다 이거죠. 근데 해지의 경우에는 많이 인정해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계약이나 이런 경우 이사가 퇴사했을 때 이런 경우